자, 좀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지난주 이제 용산에서 삼겹살 만찬 이후에 6일 만에 결국 독대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일단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될 독대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가 있은 이후에 만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인사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네. 인사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인사 때문에 잡음이 또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날 필요성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첫 번째는 이제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갈등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갈등이 국회가 원래 할 일을 안 해서 생긴 갈등들이에요. 그 국회 내에서는 또 민주당이 사실은 협조를 안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죠. 네네.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방통위원,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도 3명의 국회 추천 몫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족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네. 이런 국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추천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취지의 의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각종 특검 관련돼서도 입법 프로세스에서 이제 서로 간에 논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당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재의결권에서 국내 힘이 또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검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는 예. 이런 정도의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제 협의를 다시 만들어서 최고에도 참석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그런 주 흐름에서는 독대한 것이 문제 해결을 갈등 해소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양한 발현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난 갈등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직 대통령과 또 미래의 권력을 꿈꾸는 분 또는 예. 현재 당을 관리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보면 갈등을 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은 현재 갈등을 해가지고 양자에게 득이 될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갈등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선거 국면에서도 갈등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궐선거가 다가온다면 갈등 국면을 전략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예. 즉 그 3년 정도의 대통령 임기가 남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성공하지 않은데 다음 권력이 창출된다? 예.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은 그간의 경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 커지는 것이지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런 대통령과의 갈등을 주변에서 방임하는 이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분을 한동훈 대표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일단 봉합 기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정재수 정책위 의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한동훈 호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갈등이 봉합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독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더 늦추게 되면 오히려 갈등론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좀 관례와 다르게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를 모아서 이제 화합을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예. 이번 주에도 만약에 신임 당대표랑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면 네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를 선택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일시적인 봉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 특검 문제인데요. 최혜병 특검 문제나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사과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 문제나 최근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좀 형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측면이 있어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일정하게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문제는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와 소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본인은 국민 눈높이를 선택하겠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 발 물러나지 않았을 때 신임 당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면 예. 본인의 미래 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예. 쌓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명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만나는 부분들은 일시적 봉합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그 독대가 어제 오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 후에 지금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야당에서는 이거 방탄용이지 않느냐고 했는데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기교적인 면이 부과돼야 되지만 어쨌든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부분은 야당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공식적인 결제 개선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에 지금도 뭐 공식적인 부속을 보좌를 받고 있어요. 네. 그것이 제2부속실이라는 기관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만 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거기 이제 부속실장이 나오게 되죠. 예. 그 부속실장은 어쨌든 결정개선을 보면 비서실장 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사께 누가 면담 요청을 한다. 그럼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게 공적인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 뭐 정무적 판단도 가미된 공적인 결제 개선상에서 공적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거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용할 때 이런 결제 개선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 테이블을 올리는 이런 운영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미래에 혹시나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돼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방탄용이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늦었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국민의 뜻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2년 동안 네네. 그 대통령실 스스로가 얘기한 게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수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2년 동안은 그럼 국민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냐. 왜 갑자기 이 시점이냐. 근데 이 시점이 어떤 거냐. 소위 대통령 부인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네. 소위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대통령 부인의 일가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늦었지만 예.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예. 저도 국민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빨리 좀 합의해서 감찰관을 임명을 함으로써 좀 나름대로 상식적인 방식의 국정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여야가 아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감찰관 이거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특별감찰관은 원래 예전에도 보면 처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름을 했던 적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정하는 절차에 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또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한 건데 지금 아예 임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절차를 국회에 협상 테이블 열면 되잖아요. 예. 근데 아니 하시자니까 그러니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좋아 추천권을 당신들한테 줄게. 야당한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게 예. 권력을 내부에서 친인척들을 감시하는 거니까 당신한테 줄게라고 하거나 아니면 논의 테이블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양쪽이 하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양쪽이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양쪽에서 얽혀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르면요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입니다. 야당은 또다시 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탄핵에 돌입하는 것으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을 허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회를 막무가내로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인재풀이 동날 때까지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진숙 후보자 임명이 되면 이제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극한 대치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가 문제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순리대로 하면 돼요. 저희가 교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교체가 아니고 임기 만료입니다. 네. 저 이사진이 임기 만료돼서 다음 이사진을 저희가 선정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임기 도중에 교체한다. 네. 이러면 국민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8월 12일 날 MBC 같은 경우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네네. KBS는 8월 말경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료되는 임기 후임을 뽑지 않으면 그것이 직무유기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후임을 뽑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각이 다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민주당에서
국회 목 3명을 추천하면 돼요. 네네. 야당 2명, 여당 1명 해가지고 예. 의결해서 추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정족수에서 대통령 2명까지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추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현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의 절차 정해진 그 임기 만료 이 뒤에 후임을 뽑지 않는 거예요. 예.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순리대로 하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요. 네네. 그 추천 몫이 다 들어오게 되면 5인 체제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5인 체제를 해도 본인들이 정족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예. 아예 2인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탄핵 사유를 갖다 대지도 않지만 핑계 삼아서 계속 방통위원장을 탄핵 시도하는 거죠. 예, 지금 얘기를 순리대로라고는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임명을 하고 방통위원장이 되고 이제 방통위원까지 임명을 해서 추진을 해버리면 이사 선임을 해버리면 탄핵을 시킨다 하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냥 진행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겠죠. 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라고 어떤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그 여당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방통위원을 계속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부터 소위 방통위는 파행되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런 의도 자체가 이런 형태의 체제를 통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들이 가장 큰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적어도 이렇게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법인카드 횡령 혐의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고 예. 거기다가 거짓말을 일관했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왜 이런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의도 자체들은 방송을 장악하는데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실제적으로는 탄핵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예를 들면 극단적인 방식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네네.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인물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정상화,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사장이 교체된 배경은 다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도중에 교체가 됐잖아요. 네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정상화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뭐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는 공영방송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벌이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뭐 어떤 세력, 사회적 세력을 제가 표현할게요. 네. 진영 세력이 아니고 그 사회적 세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결과와 다름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뭐 중립성 이거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방통위원장이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는 여러 IT 뭐 방송 관련 정책을 여러 가지 펼쳐야 돼요. 국민한테 부담되는 여러 가지 또 정책을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탄핵을 하게 되면 직무정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이사진 지금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선임안이 의결되고 나면 탄핵하지 마시고 3명 선임하세요. 해가지고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고소하세요. 그 이진숙 후보자 지금 그 경우에 만약에 형사적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세요. 그래서 형사 절차 내에서 따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처럼. 그럼 될 걸 왜 굳이 여기서 탄핵을 통해 가지고 탄핵 사유도 없는데 국민한테 피해가 되는 방통위원을 무력화시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다 엎드려 놓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인데요. 아니, 예를 들면 이 문제 관련해서 마찬가지, 방통위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장이 중재안을 냈잖아요. 사회적 토론을 하자고요. 예. 그럼 누가 걷어찼습니까? 여당이 걷어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의를 하자고 그러면 여당은 걷어차고 법안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건 뭐 야당이 수사권이 있겠습니까? 기소권이 있겠습니까? 탄핵권밖에 없어요. 근데 탄핵권밖에 없는 야당 보고 탄핵권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방송도 중요하고 통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이런 후보한테 이런 일을 맡깁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제가 많은 국민이 청문회 보셨잖아요. 청문회 3일 동안 일관된 태도가 뭡니까? 이런 인물이 어떻게 방송과 통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국민들이 봐도 아, 저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야당도 이렇게 못해요. 그 인물 때문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만. 말씀 좀. 예. 글쎄요. 이런 후보라는 저런 분들은 한상혁 후보보단 나아요. 특정 방송에 뭐 점수 조작에 관여해서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 탄핵 안 했잖아요. 그럼 탄핵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그거 하고. 예.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네.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또 적임자라고 하는 또 일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좀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위장 첩보원 일명 이 블랙 요원이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주요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장 출신이죠. 박지원 의원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블랙 요원들의 리스트가 해외 동포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고 하면은 북한의 어떤 소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의심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분들이 활동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구축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안보상 타격이 클 것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구속된 군무원이요, 신원미상의 조선족에게 비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국무원 신분으로 이게 어떻게 빼냈는지 먼저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사안인데요. 예.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국정원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이든지 아마 북한이 갖고 있던 걸로 파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정보사령부 내에 있는 저희가 휴민트라고 하죠. 네네. 그 비밀 요원에 관한 신상 정보, 나이, 이름 이런 신상 정보하고 예. 그 사람들이 어느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 예. 그다음에 정보사령부의 전체 직원 정보들 이런 것들이 밖에 북한 어떤 정보망이 있든지 이렇게 밖에 있는 거를 정보원이 확인한 거죠. 예. 국정원이. 그래서 정보사령부에 통보하고 아마 이제 옛날 기무사 방첩사령부에 통보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부 수사를 해보니까 옛날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었고 현장 정보 요원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네네. 정보망에는 사실은 본인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예. 현재 현재 군무원인 사람이 아마 이 정보를 탐지 수집해서 이거를 누설한 것으로 예. 거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까지 쳤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정보망을 확인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유망 정보를 탐지 수집해가지고 누설했는지. 그러니까요. 이거 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정보가 실제 조선족에게 먼저 누설된 걸로 보이지만 네네. 이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에 건너간 것으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로로 그렇게 건너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 밝혀되지만 처벌은 처벌이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도 정부에서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정보는 내부에 망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밖의 망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건 거의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걸 본인 노트북에 담아서 이걸 또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걸로 카피해가지고 이걸 넘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유출은 아니죠. 이거는 조직적으로 본인이 누설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심각한 겁니다. 이 북한으로 넘어갔던 상황이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김정욱 교수님 북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대공수사권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활동에 제약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공수사권 문제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수사권들이 부여되면서 그 수사권들이 예. 소위 정치적인 영역과 결합되면서 네. 인권을 탄압하거나 소위 정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거에 운영되었던 사례 때문에 이 수사권을 제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21세기 정보 전쟁 시대에 다양한 방식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국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방식 또는 그 국익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외부에 유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여야에서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무부랑 법원행정처랑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법무부에서는 좀 적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범위를 좀 넓히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적국 적용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거나 법원 행정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남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법무부랑 법원 행정처가 조율을 하고 조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야가 좀 법안이 나온 내용들을 예. 대안으로 만들어서 예. 이런 부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여야가 싸우더라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대안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고 직격을 하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말이 사실관계에는 부합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건 맞아요. 그 논의 과정에서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서 예. 이게 사실은 추진을 했으면 되는 건데 이게 간첩이나 뭐 적국 이런 개념이 좀 모호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겠죠. 네네. 하여튼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모호한 거는 좀 더 시행령 등으로 또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멈췄다는 것은 사실은 간첩죄가 갖는 어떤 뭐 대공 관련된 북한 관련된 의미를 조금 예. 경시한 게 아닌가 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북한 같은 경우만 적극으로 좀 돼 있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형법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별로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형법상에서 적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21세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좀 빨리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